전설야담 특집 기이묘묘 전설 10편 모음. 전설야담 중에서 기이묘묘 전설 10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약속을 어긴 죄값. 김부자와 덕쇠 그리고 점쟁이. 옛날 어느 마을의 김부자와 그 집 머슴 덕쇠 사이에는 굳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머슴을 산 지 10년이 되면 덕쇠가 일한 품삯을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10년이 되자 욕심 많은 김부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품삯을 주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덕쇠에게는 운이 있었습니다. 덕쇠는 목돈을 모아 농사지을 땅을 사고 성실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덕쇠의 꿈이 김부자의 약속 위반으로 인해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덕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품삯을 달라고 하소연했으나 욕심꾸러기 김부자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부자는 오히려 품삯을 아끼고자 덕쇠를 쫓아낼 궁리에 바빴습니다. 김부자는 마을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떠올리면서 이를 의논하기 전에 점쟁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김부자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자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조만간 김부자 집에 흉한 일이 생기리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김부자는 그럴 일이 있겠냐고 코웃음치며 점쟁이 집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부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곡간으로 갔습니다. 이따금 재물을 확인하며 즐거워하는 습관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곡간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부자가 불길한 생각으로 안에 들어서니 항아리에 숨겨놓은 동괭이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김부자는 집안 머슴들을 불러 간밤에 누가 곡간을 들어갔는지 물었습니다. 머슴들은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부자는 문득 점쟁이의 예언이 떠올라 그 길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김부자는 점쟁이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놀라워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가르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자는 아무래도 덕쇠가 의심스럽다는 말도 꺼냈습니다. 점쟁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부자는 밀린 품삯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쟁이는 점을 치더니 범인은 바로 덕쇠라고 알려줬습니다. 김부자는 그러면 그렇지라고 무릎을 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부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복채를 얼마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부자는 다른 머슴들을 시켜 덕쇠를 묻게 한 후 이실직 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덕쇠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자가 범인이 누구냐고 묻자 덕쇠는 밀린 자기 품삯을 줘야만 말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부자는 범인을 잡으면 그렇게 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십시오. 덕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 자리에서 밀린 품삯을 주어야만 범인을 말하겠노라 버티었습니다. 마음 급한 김부자는 11해 동안의 품삯을 덕쇠에게 주었습니다. 덕쇠가 지목한 범인은 놀랍게도 점쟁이였습니다. 덕쇠는 간밤에 뒷갈에 갈 때 점쟁이가 곡간으로 몰래 들어가는 걸 우연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김부자는 즉시 관하로 가서 동괭이 도난 사건을 신고하면서 점쟁이가 용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또가 나조를 시켜 점쟁이를 잡아 오게 했는데 점쟁이는 마침 달아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신문 결과 점쟁이는 김부자에게 자신의 점 실력을 확인시켜 주고자 곡간을 뒤졌고 동괭이를 발견해서 가져왔노라 자백했습니다. 김부자는 점쟁이에게 못된 엉터리라고 욕했습니다. 이때 사또는 김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쇠가 자네 돈을 찾아줬으니
그중 절반을 포상금으로 덕서에게 주어야 할 것이네. 뜻밖의 말을 들은 김 부자는 순간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덕세는 5해 품상만큼의 돈을 더 받게 되어 무척 기뻐했습니다. 전설야담 이상한 항아리와 사또의 판결. 화수분 어원. 옛날에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괭이로 밭을 일구다가 괭이 끝에 뭔가 댕그랑하고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부는 무엇이 묻혀있나 보다 생각하며 조심조심 그곳을 파냈고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른 한 명이 들어갈 만큼 큰 항아리였지만 군데군데 금이 가고 일그러진 데다 볼품이 없어서 쓸모있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쓸모는 없지만 내다 버리려니 아깝네. 농부는 잠깐 망설이다 그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가난하여 집안에 그릇이 모자라므로 나중에 쓸 일이 생길까 싶어 그리했습니다. 농부는 그걸 뒷곁에 놓고 일단 손에 든 괭이를 넣어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농부는 일하러 가려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괭이를 꺼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방금 괭이를 꺼냈는데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한 자루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아리 안에 있는 괭이를 또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 똑같은 괭이가 또 한 자루 생겼습니다. 농부는 이후 몇 차례 더 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혹시 화수분이 아닐까? 화수분은 어떤 것이든 넣기만 하면 꺼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그릇을 이루며 진시황 때 하수분이 어원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거대한 물통에 황하의 물을 담았는데 계속 써도 줄지 않는 느낌을 주기에 똑같은 물건이 끝없이 나오는 단지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부는 신비한 보물단지 화수분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엽전 한 잎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런 뒤 엽전을 꺼내자 그와 동시에 항아리 안에 새로운 엽전 하나가 생겼습니다. 농부는 매우 기뻐하며 엽전을 계속 꺼냈습니다. 순박한 농부는 그 돈으로 필요한 물품을 샀고 이웃이 웬 돈이 그렇게 많이 생겼냐고 묻자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져서 마을 사람 모두가 알게 됐고 감대 사납고 욕심 많은 송영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감대 사납다는 매우 험상궂고 사납다라는 뜻의 우리말입니다. 송영감은 욕심이 생겨서 견딜 수 없자 배 아파하며 뒹굴다가 문득 무슨 수가 났는지 갑자기 무릎을 치며 벌떡 일어나 그 농사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그 항아리를 어디서 얻었는가? 송영감의 물음에 농부는 뒷산 아래에 있는 자기 밭에서 파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송영감은 입을 함지박만큼 벌리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항아리는 내 것일세. 농사꾼은 어리둥절해하면서 10년 전에 송영감에게서 산 밭인데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 자네한테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송영감의 말에 농부는 당황해하며 얼떨결에 항아리를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박서방이 두 사람 사이에 기어들어 경우에 없는 소리라면서 송영감 주장을 타박했습니다. 박서방은 평소 송영감의 못된 행실을 잘 알기에 농부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항아리를 당장 내놓으라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하며 옥신각신하다 결론이 나지 않자 원님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기로 했습니다. 농부, 송영감, 박서방은 항아리와 함께 원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며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사또대로 항아리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말이로다. 송영감은 원래 자기 밭에 묻혀 있었던 물건이니 임자가 될 수 있고 항아리를 파는 자는 제 손으로 항아리를 얻었으니 또한 임자가 될 수 있느니라. 공평하게 하자면
항아리를 절반으로 나눠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면 깨져서 못 쓰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항아리를 나라에 바치도록 하여라. 사또의 뜻밖의 판결에 송사를 요청한 두 사람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힘없는 백성 처지에 어찌 감히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순진한 농부와 욕심쟁이 송영감은 빈손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모두 돌아간 후 사또는 항아리를 내야 대청에 갖다 놓았습니다. 내아는 지방관아에 있던 안채를 이르는 말입니다. 사또는 방으로 들어가 잠깐 쉬면서 항아리 안에 무엇을 넣을지 행복한 얼굴로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뒤뜰에 있던 사또 부인이 대청으로 와서 괭이 한 자루가 있는 큰 항아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엽전이 보이기에 사또 부인은 그걸 꺼내려고 손을 뻗쳤습니다. 그러다 항아리 안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란 사또 부인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란한 외침의 사또가 나와 보니 자기 아내가 항아리에 머리를 처박은 채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내를 잡아당겨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내가 또 생겼습니다. 사또는 한 번 더 아내를 꺼내줬지만 또 생겼습니다. 뒤늦게 아차 하며 동작을 멈춘 사또는 몽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이 된 사또 아내는 서로 너는 누구냐? 라고 삿대질하더니 자기가 진짜라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넘어지면서 항아리가 깨졌고 세 사람이 된 사또 아내는 격렬히 싸웠습니다. 사또는 한숨만 푹푹 내쉬며 망연자실했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계보와 죽을 죄 오지랖 넓다 단호 오원.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건이란 놈팡이가 살았습니다. 놈팡이의 놈은 15세기에 남자를 가리키는 예사로운 말이었으나 16세기 들어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 전미사 팡이가 더해지면서 사내를 얕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는데 이거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술이나 먹고 노름방에 드나들며 지냈습니다. 당연히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고 아내의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거는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아내가 벌어오는 푼돈을 뜯어 나가 놀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낮잠을 자거나 사사건건 남의 일에 끼어들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두뇌 회전은 빨라 마을 사람들로부터 계보 이건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건이란 이름도 오지랖 넓게 무슨 일에든지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내놓았기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의 집안 살림이 날로 궁핍해지던 어느 날 이건 아내가 건넌 마을 부잣집에서 나리를 하던 중 차서방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평소 예쁘장한 이건 아내를 탐내던 주인 차서방이 집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덮친 것입니다. 이건 아내는 수치심에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차서방이 던져준 돈괭이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금액이 제법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건 부인은 차서방과 관계할 때마다 돈을 받았고 그걸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이거는 뭔가 있다고 눈치를 챘지만 아내에게 용돈을 넉넉히 받는지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으며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건이 외출한 틈을 타서 차서방이 놀러와 이건 아내와 노닥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던 말과 달리 그날 저녁 무렵 돌아온 이건은 방에서 코골며 자는 차서방을 보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차서방이 웬일이요? 왜 내 방에서 자고 있어? 남편이 벼랑간 돌아오자 이건 아내는 몹시 당황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장에 갔다 왔는지 술이 잔뜩 취해서 당신을 찾더니 가시라고 해도 가지 않고 저렇게 자고 있네요.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거는 자기 방에서 자는 차서방을 보노라니 은근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가 보지 않을 때는 마누라와 차서방이 무슨 짓을 하든 노름할 돈만 생기면 그만이었는데 막상 둘이 함께 있는 현장을 보니 화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등잔불에 있는 뜨거운 기름을 차서방의 콧구멍에 주르르 들이부었고 차서방은 소리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차서방이 잠자듯이 죽자 이거는 아내에게 능청을 떨고 말했습니다. 늦었으니 차서방을 깨워서 보내게.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서 몇 차례나 차서방을 흔들어 깨웠지만 죽은 사람이 깨어날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차서방이 죽었다며 놀라 소리 질렀고 이거는 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었냐고 대려 물었습니다. 그놈이 남의 집에 와서 못할 짓 했나? 갑자기 죽긴 왜 죽어? 이거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가에서 알면 시끄러울 터이니 당신이 몰래 지고 나가서 연못에 던져버릴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연못이라니요? 하고 반문하자 이건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해. 누가 보면 큰일이니 인기척이 들리면 연못에 던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게. 아내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는지라 반대하지 못하고 무거운 사내의 송장을 지고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거는 다른 길을 통하여 연못가에 먼저 가서 숨어 있다가 아내가 나타나자 일부러 헛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는 혼비백산하여 다시 집으로 걸음을 옮겼고 이거는 재빨리 먼저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에게 송장을 버리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거는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뒷산 골짜기에 갖다 버리게. 아내는 가냘픈 몸으로 연못가까지 오간 일도 힘들었는데 마을 뒷산으로 또 가려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남편을 속인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용서를 빌자 이거는 2번 다시 바가지 긁지 말라는 다짐을 받고 아내에게 용서해 주겠노라 말했습니다. 이거는 송장을 지고 마을 동쪽 엄부잣집 내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송장을 대나무에 기대어 세워놓은 후 큰 돌멩이로 주변의 대나무를 쿵쿵 찍었습니다. 날이 밝기 직전 컴컴한 새벽에 엄부자는 대나무 찍히는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부자는 하인들을 깨워 누가 대나무를 훔쳐가는지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엄부자와 눈 비비며 일어난 하인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나무 숲으로 갔고 사람이 보이자 마구 때렸습니다. 크게 화난 엄부자는 사내가 쓰러진 뒤에도 발길질해댔습니다. 엄부자는 날이 새어서야 매질을 멈췄고 어떤 놈인지 얼굴을 살폈습니다. 대나무 도둑이 차서 방임을 확인한 엄부자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를 못 참고 죽은 상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살인죄로 몰릴 상황이었습니다. 엄부자는 하인들에게 입단속을 시킨 다음 동네에서 가장 꽤 많은 이건을 찾아가서 어찌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날 좀 살려주시이게. 잔뜩 겁먹은 엄부자는 애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거는 평소 엄부자로부터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기에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어서 관가에 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까지 걸려들겠습니다. 다급해진 엄부자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며 매달리자 이거는 땅 문서를 먼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엄부자는 별 수 없이 땅 문서를 가져다 줬고 이거는 그제서야 알아서 송장을 처리할 테니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엄부자가 떠난 후 이거는 차서방을 지고 그 집으로 가서 집 앞 큰 나무에 차서방의 목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두들기며 차서방 목소리를 흉내내어 문 좀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차서방 아내는
외박한 바람 등이 남편이 미워서 그년하고 살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다시 술 취한 차서방 목소리를 흉내내어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목을 매달아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서방 아내는 마음대로 하라며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집으로 돌아갔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차서방 아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서방 아내는 큰 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은 남편을 발견하고 기절할 지경으로 깜짝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일년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후 이거는 엄부자에게 받은 땅 문서를 팔아 한동안 편하게 먹고 살다가 엄부자 하인 중 한 명이 관아에 밀고 한 바람에 뒤늦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할 때 오지랖 넓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두루마기와 관련되어 생겼습니다. 오지랖은 두루마기의 앞자락을 가리키며 바삐 걸으면 오지랖이 펼쳐지며 그 넓이가 한껏 드러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 옷도 덮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빗대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전설야담 코숭이 무덤과 천재이루 횡재 뜬금없이 오원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경상도 의성 땅 외진 곳에서 가난한 농부 김창일은 오두막을 짓고 화전을 개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 김태하는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신 옆에서 슬프게 곡할 겨를이 없기에 일단 움막에 감회장한 후 밭으로 나가서 일했습니다. 김태하는 그러면서 어디에다 아버지 산소를 마련해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이승에서 힘들게 사셨으니 저승에서나마 편히 지내시면 좋겠다는 바람에 길지를 희망했지만 풍수지식이 없는지라 그저 생각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밭에서 정신없이 일하던 저녁 무렵 지나가던 노승이 쓰러졌습니다. 스님, 괜찮습니까? 김태하는 즉시 일을 멈추고 노승에게 어떤 곡절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승은 힘없는 목소리로 몹시 배고프 라고 말하고는 두 눈에 초점을 잃었습니다. 김태하는 노승을 집으로 옮겨 눕히고 간단한 음식으로 시장기를 달래게 해준 뒤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노승은 많이 지쳤는지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칸방인지라 김씨 부인은 부엌에서 밤새는 고충을 겪으면서도 김씨 부부는 며칠 동안 정성껏 노승을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기력을 회복한 노승은 고맙다고 거듭 인사한 후 자선을 베푸신 댁에 반드시 경사가 있으리라면서 상주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김태하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선친의 털을 잡지 못했으니 이보다 더한 고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승은 재물이나 벼슬에 대한 욕심은 없냐고 재차 물었고 김태하는 조반석죽이나 벗어나면 좋겠노라고 순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승은 하루도 머물면서 이것저것 다니며 지세를 살폈습니다. 이튿날 노승은 김태한에게 따라오라 말하고는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노승은 김태한 집 맞은편 북쪽 산줄기 코숭이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코숭이는 산줄기의 끝을 가리키는 우리말입니다. 그곳에서 노승은 김태한에게 산소 자리를 표시해주고 장산날과 하관 시간까지 일러주고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상주 김태한은 움막을 헐고 노승의 지시대로 장사를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해질 무렵 한 장정이 백립을 잔뜩 지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백립은 흙잎 위에 배를 입혀 만든 갓을 이루는 말입니다. 장정은 하룻밤 신세지고 아침에 떠나면서 백립을 가져갈 형편이 못되니 당분간 맡기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하는 그러라고 허락하면서 제법 많은 백립을
함께 헛간으로 옮겨 갈무리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록 장정은 백립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국상이 나면서 마을마다 망곡례를 차리라는 관청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망곡례는 국상 때 직접 빈소와 능류에 가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슬피 고굴하며 지냈던 의례입니다. 국상 기간에는 누구든 백립을 갖추어 써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백립값이 폭등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김태하는 고민하다가 일단 팔고 장정이 찾아오면 돌려주리라 결심했습니다. 국상이 끝나면 백립값은 다시 떨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천재이루 기회에 김태하는 십리길 안개시장으로 가서 백립을 펼쳐 놓았습니다. 백립은 순식간에 다 팔렸고 김태하는 다시 집으로 가서 마저 남은 백립을 지게에 지고 가 그마저 모두 팔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사려는 사람들이 서로 달라고 하므로 백립값은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가 떼돈을 벌자 전답을 사라며 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김태하는 현금 보관이 불어냈기에 번 돈을 전답 문건과 바꿔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 탐내지 말자. 김태하는 전답 문건을 깊숙이 보관한 다음 장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쟁기날이 돌을 긁는 소리가 들리기에 황소를 멈춰 세웠습니다. 구들장 크기 돌 밑에 황금과 돈꿰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김태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주변을 두리번거려 살피고는 즉시 돌을 대덮고 발견한 재물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기 바치기는 해도 보물의 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잠시 숨겨둔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태하는 그 역시 잊고 농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김태하는 우연히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안동에서 의성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사방을 털어 재물을 모으던 도적대가 모두 잡혀 처형됐는데 그들이 숨겨둔 돈이 김태한 집 근처 어느 깊은 곳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김태한은 비로소 그의 밭에 숨겨진 돈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밭에 있는 돈은 내가 써도 되겠네. 김태한은 그 돈을 거두어 산 너머 구서당에 큰 집을 마련하고 거처를 옮겼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한 백립한 돈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이후 여생을 넉넉하게 살았는데 그는 죽는 날까지 뜬금없이 무척 많은 백립을 지고 왔던 장정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뜬금없이의 금은 검은 고를 뜻하고 뜬금은 검은 고를 술대로 뜯거나 튕기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뜬금없이는 뜯어야 할 검은 고 없이의 줄임말로 소리는 들리는데 검은 고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에 연유하여 오늘날 뜬금없이 혹은 뜬금없는 소리라는 말은 엉뚱하게 난데없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전설야담 시름을 비켜가는 사람 윤달길일 연유. 사람들 대부분은 언제나 하나둘씩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자녀 13명을 둔 노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재산이 특별히 많지 않지만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냈고 아들 12에 딸 하나를 모두 결혼시켰으며 자식들은 모두 효심이 깊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자 노인은 이것도 삶의 일부라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모여 앉아 홀로 된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 상의했습니다. 맏아들을 비롯해 모두 서로 자신이 모시겠다고 말했고 결국 12아들이 한 달씩 돌아가며 모시기로 합의했습니다. 딸은 자식 아닌가요?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외딸이 이렇게 말하자 형제들이 윤달에 모시라고 말했습니다. 3.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은 여벌달이라고 부르며 음력 1년 12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상 공달이라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까닭에 뭘 해도 무탈한 달로 여겨서 이사나 집수리 혹은 수의 제작을 이때 했습니다. 이후 노인은 유람하듯 12아들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서 한 달씩 머물렀습니다. 노인은 자식 집에 따뜻한 방에서 만난 음식을 먹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즐겁게 지냈고 윤달이 들면 딸네 집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아무 시름 없는 노인이란 뜻의 무수옹으로 불렀습니다. 노인이 이것저것 옮겨가며 지내자 무수옹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고 서울에 있는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그 소문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과인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세상에 시름 없는 노인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불러들여라. 즉각 노인에게 이꼴하라는 명이 떨어졌고 당시 한강 남쪽에 있던 노인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불이 나게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아무 걱정 없다던데 사실인가? 어찌 근심이 없는가? 소인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먹고 사는데 근 지장 없으므로 마음에 근심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탐복하면서 오색 찬란한 구슬 하나를 넣은 조그만 주머니를 무수옹에게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과인이 주는 정표이니 잘 간직하고 있다가 과인이 다시 부르거든 가지고 오라. 노인은 감격스러워하며 사례의 절을 올린 후 귀한 선물을 들고 대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탄 노인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기에 그리 즐거우신가요? 배사공이 노를 저어가면서 무수옹에게 묻자 노인은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을 배웠고 선물까지 받았노라며 오색 구슬을 꺼내서 자랑삼아 보여줬습니다. 배사공은 구경 좀 하겠다며 구슬을 받아서 만지다가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배사공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구슬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수옹은 구슬이 떨어지는 순간 깜짝 놀라 크게 당황했으나 이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소. 그런데 이 일에는 무수옹이 모르는 내막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사람을 시켜서 사공으로 하여금 그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도록 했으니까요. 이는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주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임금의 예상대로 노인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그 근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설마 또 임금을 볼 날이 있겠냐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무수옹이 집에 돌아와 자식들에게 구슬 이야기를 꺼내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걱정했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염려 말고 평소대로 지내자꾸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임금의 명을 받은 사자가 무수옹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전에 하사받은 구슬을 반드시 지니고 내일 궁궐에 들어오시랍니다. 난처해진 무수옹은 좌불안석이 됐습니다. 특별하고 희귀한 구슬인지라 모방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들어갔다가 무슨 벌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구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무수옹이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때 무수옹의 맏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 음식상을 차리려고 생선 여러 마리를 사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생선배를 가르는데 한 마리 뱃속에서 이상한 구슬이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구슬을 시아버지에게 보여드렸고 무수옹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란다. 임금님이 내게 주신 구슬. 그러자 식구들은 모두 웃으며 기뻐서 손뼉을 쳤고 차린 음식을 맛나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수옹은 구슬을 품에 간직한 채 대궐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밝은 얼굴로 싱글봉글하자 전에 보았던 뱃사공이 별일이라는 표정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공은 노인이 구슬을 찾은 줄 몰랐기에 무수옹의 근심 없는 얼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수옹은 임금님을 또 뵈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뱃사공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시 구슬을 찾았냐고 물었고 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외유의 소식에 깜짝 놀란 뱃사공은 그 구슬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만 지었습니다. 무수옹이 궁궐에 들어오자 임금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인이 준 구슬을 가지고 왔는가? 그렇사옵니다. 무수옹은 대답과 동시에 품에서 오색 찬란한 구슬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뜻밖의 일에 당황한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뱃사공이 구슬을 물에 빠뜨린 것으로 아는데 어찌 된 일인고? 무수옹은 그랬었다면서 며느리가 생선 뱃속에서 구슬을 되찾은 사연을 상세히 알아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구려. 하늘이 준 복을 인간이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소. 그대는 과연 무수옹이요. 이리하여 노인은 임금에게까지 무수옹이란 사실을 인정받았고 남은 생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라. 전설야담 붉은 피눈물. 조선 마력 전라도 익산에 사는 박씨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탓에 결혼을 늦게 했지만 그런 만큼 아내를 무척 아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박씨 아내가 머리 아프다면서 헐떡거리며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인지라 아내는 참고 살았으나 딸을 낳은 뒤 증상이 더욱 심해졌기에 진찰을 받은 결과 노점 즉 폐결핵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란 박씨는 뒤늦게 빚을 내어 좋다는 약을 썼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폐결핵 증세는 급격히 나빠졌고 죽음을 예감한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를 아껴주어 눈물 나고 저 예쁜 젖먹이가 그리워 어떻게 죽냐고 울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피를 토하고 붉은 피눈물을 흘리며 죽었습니다. 박씨는 절망하며 아내를 보냈습니다. 행복이 닿으면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쁘고 총명한 딸이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기겁한 박씨는 유일한 재산인 집을 팔고 겹방살이하면서 약을 썼으나 안타깝게도 딸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박씨는 연이은 불행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돈을 아끼며 모았고 딸이 밥을 지을 만한 나이가 되자 작은 오두막집을 사서 독립했습니다. 어느덧 딸은 시집갈 나이가 됐고 박씨는 근심 어린 나날을 보냈습니다. 얼굴은 곱고 예쁘건만 절름발이라서 집안일만 어느 정도 가능할 뿐 농사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딸이 20살이 된 어느 날 중신어미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건넌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작은 일을 구하고 있다오. 그곳으로 가면 호강하고 살 텐데 어찌하겠소? 박씨가 곰곰 생각해보니 불구자와 결혼할 청년은 없을 듯 싶고 딸이 그런 자리라도 가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시집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집 못 가고 죽어 원혼이 되느니 첩일지언정 시집 가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한지 말해보렴. 박씨가 묻자 딸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답했고 박씨는 중신어미에게 허락했습니다. 딸은 얼마 후 건넌 마을로 가서 첩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 뒤
딸이 갑자기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딸은 애써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명주옷한 벌을 지어드린 후 돈 50냥을 줄 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일 있느냐? 놀란 박 씨가 남편과 싸웠냐고 물었지만 딸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박 씨가 자꾸 캐묻자 딸은 어렵게 입을 열어 부처님을 따라갈 것이므로 이제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중이 되어 산속으로 들어가면 당장은 마음 편할 것 같지만 이내 속세가 그립고 외로움을 느끼게 될 거란다. 고생스럽더라도 그냥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구나. 이에 대해 딸은 한참 목매어 울다가 큰 부인이 수시로 와서 2년 전년 욕지거리를 퍼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은 사람 없는 곳으로 가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므로 그런 곳에 가기로 결심했으니 그리 하시고 딸 하나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박 씨는 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어느 절로 가든지 자신에게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딸은 집으로 가겠다면서 일어서서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박 씨는 딸이 돌아가서 옷가지나 휴대폰을 챙기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딸은 친정집을 떠나면서 몇 번이나 아버지를 뒤돌아보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 딸 집에서 사람이 오더니 딸이 아침에 목매달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부처님 따라가겠노라는 딸의 말은 저승길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통곡하며 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이미 하늘로 떠난 딸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전날 자신을 여러 차례 돌아보면서 피눈물 흘린 딸의 심정을 헤아리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혈루, 즉 피눈물이란 말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후 한 맺힌 억울한 눈물을 나타내는 말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전설야담, 앵두장수, 주방, 들통나다, 어원.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은 앵두를 좋아해서 즐겨 먹었습니다. 효성지극한 왕세자 이향이 궁궐 곳곳에 직접 앵두나무를 심어 세종에게 바쳤을 정도입니다. 세종은 아들이 길러 따온 열매를 맛보고 무척 행복해했으며 한철일 때 수시로 앵두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세종은 문득 앵두가 먹고 싶어 찾았는데 추운 계절이라 없었습니다. 소주방과 수라간을 샅샅이 뒤졌지만 앵두는 없었습니다. 불을 쓰는 주방이란 뜻의 소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입니다. 줄임말 주방은 나중에 민간에서도 쓰는 말이 됐습니다. 수라간은 왕이 먹는 식사를 마련하는 공간이란 뜻이고 소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법식에 맞춰 임금에게 올려보내는 곳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담당 관청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앵두를 구해오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전국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금에 욕심을 냈지만 정작 앵두가 없었으므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기도 안성에 사는 한 상인이 앵두가 한철이던 봄에 담근 앵두술을 떠올리며 나쁜 꾀를 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는 앵두술에 담가둔 앵두를 꺼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포자기에 싸서 궁궐에 바쳤고 기뻐하는 담당 관청 책임자로부터 큰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궁궐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앵두의 밴 술 냄새를 뺐으나 아무래도 들통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들통나다라는 관용어에서 들통은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붙인 손잡이가 양옆에 달린 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감출 때 들통 밑에 넣어두기도 했는데 나중에 들통을 드러내면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들통나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상인은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치리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해. 상인은 사실이 밝혀지면 임금을 속인 죄로 큰 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상인은 바깥 세상 소식이 궁금해 몰래 산 밑으로 내려와서 나무 뒤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 말을 엿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앵두를 궁궐에 진상한 자를 찾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상인의 가슴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상인은 그 즉시 깊은 산으로 들어가 다시는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애타게 사방팔방 그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어디론지 자취를 감춘 사람을 앵두장수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잠수타다와 같은 뜻이며 대신 사용해도 될 우리말입니다. 전설야담, 젊은 과부와 송이버섯, 복조리 유래. 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사는 젊은 과부는 매우 부지런하고 알뜰하기로 소문났고 살림도 제법 넉넉했습니다. 다만 외모가 조금 못나서 사내들로부터 크게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머슴살이하는 호라비가 과부에게 마음이 끌려 좋아했지만 자신의 처지가 과부보다 못한지라 나서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라비는 산에 갔다가 우연히 향이 좋은 송이버섯을 발견하여 조심스레 캤습니다. 처음에는 머슴사는 집주인에게 갖다 주려고 했으나 뭔가 생각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호라비는 과부의 집 근처에 있는 바구물로 갔습니다. 바구물은 바가지로 물을 퍼낼 수 있는 얕은 우물을 이루는 우리말입니다. 호라비는 그 뒤에 정자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정자나무는 집 근처나 길가에 있는 큰 나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호라비는 몸을 숨긴 채 기다리고 있다가 과부가 물들어 나올 기미가 보이자 바구물에 송이버섯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과부는 바구물로 와서 물을 뜨려다가 먼 물체를 발견하고 엊그제 새로 산 조리로 떠냈습니다. 귀한 송이버섯이네. 과부는 송이버섯에서 풍기는 향을 맡으며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이어 바가지로 물을 뜨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새벽에도 호라비는 같은 일을 반복했고 또다시 송이버섯을 본 과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두 차례는 우연이라기엔 이상했으니까요. 어찌됐든 과부는 연이은 행운에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정자나무를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고 나무에 숨은 호라비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 기도가 자기를 향한 것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과부는 어쩐지 새로 장만한 조리가 행운을 가져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여 사흘째 되는 날도 바가지와 함께 조리를 가지고 바구물로 나갔습니다. 과부는 기대감을 품고 바구물을 내려다보았고 역시 송이버섯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잇따른 행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과부는 송이버섯을 하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호라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에서 캐온 송이버섯은 세 개뿐이어서 이제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랑하는 과부가 실망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불편해서 호라비는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생각도 못해 호라비는 정자나무에 숨어서 자신의 성기를 바구물에 비치게 한 후 과부가 보자마자 재빨리 감춰야겠다고 계획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과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구물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송이버섯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그림자가 바구물에 비치었습니다.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조리로 떠봤지만 허탕이었기에 과부는 그림자를 비치게 한 위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으로 여겨지는 물체가 어렴풋이 보여서 과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정체를 들킨 호라비는 나무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놀라게 미안해요. 나쁜 뜻은 없어요. 그리고는 송이버섯의 사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호라비는 과부에게 직접 줄 용기가 없어서 송이버섯을 바구물에 몰래 던져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과부는 감동하여 촉촉해진 눈으로 호라비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호라비는 어색한 상황을 면하고자 송이버섯 닮은 복덩이를 대신 줄 수 있다고 너스레 떨었습니다. 과부는 그게 뭐냐고 물으려다가 이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호라비가 그동안 당신을 좋아했노라 고백하며 인연을 맺고 싶다고 말했고 과부는 호라비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말에 결혼해 여러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일은 복을 주는 조리라는 뜻의 복조리라는 말을 낳았고 연말에 복조리를 사서 문 위나 기둥에 걸어놓고 행운을 기원하는 풍속의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때로는 작은 갈퀴도 함께 걸었는데 복을 갈퀴로 쓸어서 조리에 담기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한편 조리는 쌀을 씻기 전에 죽정이나 돌 따위를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새집조, 울타리 문자 그대로 새집 모양으로 만든 울타리이며 가는 대오리나 쌀이로 결어서 조그만 삼태기 모양으로 만드는데 손잡이가 기다랗게 달렸습니다. 이에 연유한 복조리는 애군을 걸러내고 복만 받고픈 마음을 담은 상징물입니다. 전설야담, 집신을 많이 파는 비폭, 집신 갑부 송세흥. 옛날 어떤 부자가 집신을 팔아 생활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솜씨가 똑같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아들이 만든 집신보다 더 잘 팔렸습니다. 물건을 받으러 온 집신 장수들은 아버지의 집신을 조금 더 값을 쳐주고 사갈 정도였습니다. 제가 만든 집신과 뭐가 다른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아버지는 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 연로한 아버지가 죽게 됐습니다. 아들은 임종 자리에서 숨을 거두려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신이 더 잘 팔리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털, 하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그 의미를 몰랐으나 아버지가 최후로 만든 집신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만지다가 문득 한 가지 다른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신을 삼은 뒤 털 다듬기를 했지만 아들은 꼼꼼하고 튼튼하게 엮는 일만 신경 썼을 뿐 잔털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들이 만든 집신도 잘 팔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신 모양은 비슷한 듯 싶으면서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단순한 형태이지만 솜씨에 따라 차이가 생긴 까닭입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인기 있는 집신은 감옥에서 죄수들이 삼은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집신을 만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보낼 겸 꼼꼼하게 정성 들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신은 조선시대의 필수적인 신발이어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신 삼기는 아무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누구나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토종이지함은 포천 현감을 지낼 때 별도로 일할 수 있는 금방을 만들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집신 삼기를 권장하여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지런한 농부들은 농한기 때 사찰에서 지내는 승려들은 가을 겨울에 집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10켤레만 만들어도 먹고 살기 가능했기에 후수입으로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집신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신을 팔아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으니 송세흥입니다. 너는 누구인데 혼자 울고 있느냐? 18세기 초 경상도 기장에 사는 송씨가 한양에 올라왔다가 거리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이같이 물었습니다. 주변에 아이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2살쯤 된 아이는 대답 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송 씨는 버려진 아이임을 직감하고 자신이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은 송세흥은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탓에 어린 시절부터 낮에는 품팔이하고 밤에는 집신을 삼으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졸음이 올 때는 찬물로 세수해가면서 잠을 물리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양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승려가 되어야겠어. 송세흥은 어느 날 사찰로 들어가서 승려가 됐는데 이는 종교적 목적보다 집신 삼기에 몰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절에서 10년 동안 집신을 삼고 팔아 수천 양을 모은 후 송세흥은 속세로 나와 결혼했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는 행복감이 무척 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린 아들을 남겨놓은 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세흥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근처의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바 있는데다 재산을 모으기에는 속세보다 사찰 승려가 낫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재차 승려가 된 송세흥은 불공을 들이는 한편으로 열심히 집신을 만들었고 10년이 지난 후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사찰을 나왔습니다. 이때 송세흥은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여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집신 삼는 그에게 누군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고 말하자 송세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신으로 집안을 일으켰으므로 결코 이 일을 멈출 수 없소. 이처럼 힘들게 돈을 벌어 거부가 된 송세흥은 검소하게 생활하면서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큰 돈을 내놓았습니다. 부산 기장에는 물이 맑은 청강에 나무 다리가 있었는데 해마다 홍수로 떠내려갔지만 비용 문제로 돌다리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1758년 마을 사람 박창휘가 이를 개탄하고 모금 운동을 벌이자 송세흥은 선뜻 고액을 쾌척하여 돌다리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에 당시 기장 현감 김수환이 청강교비를 세워 그 공을 기렸습니다. 송세흥은 98세까지 무병장수했는데 죽기 전에 자신의 상여를 매줄 일꾼들의 집신 수십 켤레를 만들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전설야당, 사랑의 포로, 등산 및 입산 단어 오온. 활쏘기는 물론 온갖 무예에 통달한 도인 무사가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살았으나 먼저 세상을 떠난 탓에 외동딸만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 무사에게는 두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무예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일과 사랑스러운 딸에게 믿음직한 배필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하루 차이로 청년 2명이 찾아와 제자가 되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도인 무사는 가벼운 자질 시험을 거쳐 둘을 받아들이고 무예를 가르쳤습니다. 오만석은 재능이 뛰어나 5가지 무예를 금방 익혀 스승의 버금가는 실력을 지니게 됐고 한일영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단 한 가지 무예만 뛰어난 실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도인 무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만석은 칼, 장창, 표창, 활, 봉 5가지를 두루 잘 쓰는 반면 한일영은 활 쏘기만 오만석보다 뛰어날 뿐 나머지 무기 다루는 실력은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스승의 아름다운 딸에게 관심을 보였기에 도인 무사의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너의 생각을 솔직히 말해보렴. 도인 무사는 딸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은 무술 재능이 뛰어나나 차가운 성격의 오만석보다 성실하고 사려 깊은 한일영이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도인 무사는 딸을 한일영과 혼인시켰습니다. 그러자 오만석은 이에 앙심을 품고 인사도 없이
그 즉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한일영은 결혼 후에도 몇 년을 더 산에서 지내다가 스승이 노환으로 눈을 감자 마을에 가서 살고자 아내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 다른 산길로 들어가려 할 때 여러 명이 웅성거리며 모여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산적이 설치기에 사람이 더 모이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입산하려면 10명은 되어야 합니다. 한편 요즘에는 등산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그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입산입니다. 등산은 산을 정복 대상으로 본 서양인의 관념에서 나온 말이고 입산은 자연에 어울리고 순응하려는 우리 조상들이 밴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 때 입산 금지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앞장설 테니 함께 갑시다. 한일영이 이렇게 말하자 상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얼마쯤 걸어가 산허리를 돌 무렵 어디선가 산적이 나타나서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산적은 돈을 즉시 내놓지 않으면 바로 죽여버리겠다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상인들이 벌벌 떨 때 한일영은 활에 화살을 재어 산적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 직후 산적이 또 나타나서 한일영에게 칼을 겨누며 다가왔고 다른 산적 하나가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한일영이 뛰어난 활솜씨로 산적 한 명을 더 쓰러뜨렸을 때 산적 무리와 두목이 나타났습니다. 한일영은 졸개들을 모두 화살로 맞춰 쓰러뜨렸으나 두목에게는 소용없었습니다. 활을 쏘는 족족 칼로 화살을 쳐냈기 때문입니다. 두목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한일영은 뛰어난 칼솜씨를 보고 그가 오만석임을 직감했습니다. 산적 두목 오만석은 한일영 얼굴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남은 화살을 더 쏘라고 자극했습니다. 한일영은 몇 차례 화살을 날렸지만 오만석은 가볍게 칼로 쳐냈습니다. 화살이 하나만 남자 한일영은 긴장한 채 망설였습니다. 그것마저 실패하면 오만석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그때 남편 한일영의 화살통을 지켜보던 아내가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몸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춤을 추었습니다. 오만석은 꿈에도 그리던 여인의 얼굴을 보자 본능적으로 그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구나. 한일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은 산적 오만석의 가슴에 정확히 명중했으며 오만석은 잠깐 방심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죽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저항할 수 없구나. 오만석은 연적에게 여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세상에 복수한다며 산적이 됐는데 이처럼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